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방송을 하루 쉬었잖아요. 그랬더니 구독자분들이 스콕스 어디 갔냐고 한참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미리 좀 공지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구독자분들을 좀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날이 청문회가 있었던 날이어서 그걸 중계하느라고 저희 스콕스를 하루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께서는 며칠 만에 스콕스를 만나는 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스콕스를 많이 아껴주시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없으면 허전하다고 말씀해 주신 건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웃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지금 흉내내기 어려운 저 목소리, 저 분위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저거 좀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뭘 어떻게 해요? 아니 원래 김민하 평론가의 독특한 말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쑥스러워할 때 이 말을 이렇게 약간 궁굴리면서 그렇게 하는 말투가 있거든요.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민하 평론가가 아주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스타일입니다. 분석적이십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셨어도 됐을 것 같네요. 그러게 우리를 바꿀 거 그랬어. 보니까 이쪽이 이과로 가고 나는 문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뒤집혀가지고 말이야. 이거 참 진짜 애매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속보 보시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직에서 사퇴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결국 아침에 사퇴를 했다고 하는 속보가 전해졌어요. 이게 SNS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렸다고요? 그렇죠. 지금은 X가 돼 있는 옛 네. 트위터에 성명을 올렸습니다.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올렸는데 대통령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었다라면서 뭐 그동안 했던 일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네. 재선에 도전하려고 했는데 후보직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만 의무를 다하는 게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당과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밝혔고 네. 이 결정에 대해서 이번 주 후반에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성명에는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없어서 그러면은 이 추가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좀 의문이 그렇죠. 있었는데 네, 벌써 바로 해리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바로 또 SNS에 글을 또 올렸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네. 지난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내린 첫 번째 결정은 부통령 후보로 해리스를 선택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었다. 지금까지 내린 결정 중에서. 그래서 오늘 저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표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카멀라 해리스가 이제 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거냐 이런 이제 요거는 보도가 아직 모른다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가닥을 잡는 거냐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소식으로 보면은 제이미 해리슨 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또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요. 11월에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 투명하고 질서 있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후보 선출 절차 등을 공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여는 거잖아요. 전당대회를 열면 그때는 이제 후보가 확정되는 건데요. 다음 달 초에 온라인으로 미리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전당대회 전에 후보를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해리스는 지명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그게 아니면 경선을 붙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럼 해리스의 경쟁자는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할 경우에 대비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이 됐는데 네. 첫 번째가 지금 약간 가닥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직을 승계하는 방안. 두 번째가 아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보는 방안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모아놓은 선거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1,320억 원이나 된다 그래요. 그렇죠. 거의 1,200, 1,300 뭐 이렇게 우리 돈으로는 그 정도가 되는 1,200, 1,300억 원 정도가 되는 돈인데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같이 러닝메이트로 나온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재선 후보를 나오기로 하고 모금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직을 승계할 때야 요거를 쓸 수 있고 만약에 새로 다 구성을 하면 후보를 구성을 하면은 네. 이건 다 환불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돈을 모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그렇죠. 않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네. 다만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직이 되는 경우에도 부통령 후보를 뽑아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러닝메이트를 지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영영 부통령 신세로 담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부통령을 누구로 할 것이냐는 또 선출 절차를 요 러닝메이트를 누구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요 조합을 아마 형식적으로는 거쳐야 될 거기 때문에 예. 어떤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가는 쪽으로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추가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조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아시아계로는 처음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어머니가 인도계라고 기원을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예.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그러한 강점이 또 있다. 여성이고 네. 그다음에 그전에는 흑인 대통령을 배출했으니까 이제는 또 소수인종 대통령 거기다 여성인 대통령을 배출한다는 점에서 아버지는 또 흑인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 소수인종 정체성의 후보 이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다는 점에서 예. 민주당 지지층을 상당히 단결시킬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 여론조사 이런 거 해보면은 좀 약하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자장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인물로 각인돼 있어서 지금은 추가적인 어떤 그러한 이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증명되지 않은 거 아니냐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까지 영향을 다 미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가 매우 중요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나 김정은하고 친하다고 지금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구를 보자고 옛날에 했다는 둥 뭐 핵무기를 이제 많이 만들었으니 긴장 풀고 미국에 와. 놀러 와서 나랑 경기나 보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양키스 야구나 보자 이랬다는데 네. 그렇게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한테 방위비 더 많이 내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별로 특혜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서 참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후보 민주당이 이제 결국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는 바이든 대통령 후보직 사퇴 소식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우리한테도 당면한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게 뭐 우리 코가 석자야. 지금 바이든 대통령 신경 쓸 때가 아니거든요. 자, 동아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김여사 비공개 조사 패싱당한 검찰총장 반발 이렇게 지금 동아일보 일면 머리로 이 기사를 뽑았는데요. 다른 신문들도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관련 소식들을 거의 다 일면에다 뽑아 올렸는데요. 좀 황당했어요. 무슨 토요일날 느닷없이 그것도 비공개 조사했다고 일요일날 공개를 해버리니까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상황이? 그 검찰이 이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청 공개 소환이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20일에 비공개 대면으로 조사했다라는 건데 네. 제목에서도 보시듯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사 일정과 장소 등을 모르고 있다가 김건희 여사가 조사가 끝날 즈음에야 수사팀으로부터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패싱을 당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사 내용 설명을 드리면 21일에 검찰이 밝힌 거예요. 20일에 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보안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라는 건데 20일 오후 1시 반부터 밤 12시를 넘겨서 21일 오전 1시 20분까지 11시간 50분에 걸쳐서 김건희 여사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 시작 10시간 뒤 그러니까 조사 종료 1시간 50분 전인 20일 오후 11시 반에야 이원석 총장에게 김건희 여사를 조사 중이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건데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2020년 4월경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3개월 만에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검찰이 밝힌 보안청사라는 데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진행한 이유는 김건희 여사 측과 협의한 결과 경호 및 안전상의 이유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검찰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언론에 대검 관계자니까 검찰총장의 참모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총장의 참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이것을 보고받지 못했다.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야 중앙지검으로부터 사후 보고를 받았다. 검찰총장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심하고 있다. 깊이 고심하고 있다. 뭘 고심을 하겠느냐. 자꾸 뭘 연상하게 하잖아요. 뭘 고심을 할까. 그래서 이 기사는 이르면 22일 오늘 이원석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보통 검찰총장이 지난번에 5월에 인사 났을 때에도 그때 출근길에 자기 입장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도 9시쯤에 출근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8시 42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얘기한 게 속보로 전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출근 안 해버릴 수도 있겠죠. 출근 안 해. 나 그만두는데 어차피 오늘 기자회견이나 하지 뭐. 네, 나 없어도 되잖아. 그리고 뭐 딱 임기 9월이면 끝나. 새로운 총장 한 다음 달이면 지명하지 않겠어? 나 이제 사실상 한 달밖에 안 남은 사람이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사태가 복잡하게 꼬여진다. 꼬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동아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검찰청사 김 여사 조사에 검찰총장이 이원석 총장이 저렇게 종결된 국민이 믿겠냐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조사 거의 다 할 무렵에 10시간이나 지나서 검찰총장 측에다가 우리 지금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근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원석 총장은 주변에 다른 걸 떠나 검찰총장이 국민과 약속했는데 못 지키게 된 것이다. 저렇게 사건이 종결된다면 국민이 믿겠나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해 미리 보고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서울중앙지검 해명에 대해서는 졸렬한 행태의 해명이다. 국민에게 부끄럽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이 좀 격해요. 보면 다른 신문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대검 간부들은 일요일인 21일에도 대검 청사로 출근해 이번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출근했다고 하는 건 토요일 오전 1시 20분경까지인가 조사했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 조사 끝나기 몇 시간 전에 알려줬으니까 토요일 밤늦게 얘기를 통보받고 부랴부랴 일요일에 출근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총장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패싱 당했다. 원칙대로 검찰청으로 소환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못 지켰다.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주변에 말했다고 조선일보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아일보 3면 보면은 그 자세한 내용들이 조금 더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그러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지 그 배경들이 쭉 기사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사 방식, 시간, 장소가 확정된 게 19일 저녁인데 네. 이 수사팀하고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긴밀하게 일정을 조율하는 사이에 대검은 이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거고요. 네. 조사 장소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은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한해서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한 의미가 있을 텐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네. 수사팀은 디올백 수수 의혹도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김건희 여사 측이 그거는 서면 조사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를 해서 대면 조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라고 하고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이 사건에 한해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에서 배제된 상황이라 수사 상황을 보고할 수 없었고 디올백 수수 의혹은 대면 조사 자체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이 조사 일정 미리 보고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이 조사 자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일 오후 1시 반경 김건희 여사가 수사팀과 미리 약속된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석청사로 출근을 했고 네.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오후 6시 반경에 식사 및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간에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김건희 여사를 설득을 했다는 거고요. 휴식 시간이 끝난 오후 8시부터 디올백 수수 의혹을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은 디올백 뭐 실물은 중앙지검 설명이지.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하여튼 형식적으로는 갑자기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은 디올백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자기 했으니까 김건희 여사님께서 안 갖고 왔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들고 와. 이렇게 해놓고 이원석 총장에게는 조사가 대부분 진행된 뒤 오후 11시 반경에 보고를 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지검 주장은 디올백 수수 의혹 조사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 시점에 대검 보고가 이루어진 건데 결과적으로 보고 절차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팀도 죄송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김건희 여사는 오전 1시 20분경에 조사 열람까지 마치고 모두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전해요. 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선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어 조사 일정이나 내용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일절 보고할 수 없게 돼 있다. 디올백 관련 조사도 조사 현장에서 설득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유동적이었다. 그러니까 조사하면서 도이치 조사하면서 이 디올백도 좀 조사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설득을 해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이치 사건은 수사지휘권이 총장이 배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리 알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디올백 수사가 성사가 되고 난 다음에 조사가 성사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총장한테 지휘권이 있지. 그래서 검찰총장한테 여기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줬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요. 김 여사 측과 이번 조사 방식 일시 등을 조율하는 단계에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 아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대면 조사임을 명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 측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 여사 쪽에서 그래 도이치 사건 조사지. 그런 다음에 알았어 그것만 조사해 라고 서로 약속하고 그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김 여사 측에서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명품백 사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부터 대면 조사 조율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사 장소 선정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은 경호 및 안전을 이유로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즉각 대응이 가능한 보안시설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다만 중앙지검 조사실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보안시설 가운데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김 여사 측과 검찰 간 조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조사를 위해 이동하는 김 여사의 동선과 보안시설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앙지검 관할 행정구역 내에 종로구 창성동 경호처 부속청사를 제안했고 검찰도 이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왜 말이 안 되는 논리인지 좀 이따 우리 사설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근데 그때 조사받을 때 김 여사는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막 집중적으로 뭐 캐물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단에 보여주는 게 한겨레신문 3면 기사예요. 한겨레신문 3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소환 강조하던 검찰총장 건너뛰고 도이치 조사도 5시간 그쳐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큰 틀 안에서 관련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긴 한데요. 근데 조사 시간, 조사하는 내용 뭐 이런 데 대해서 한겨레신문에 또 추가로 집어넣는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조사 시간도 논란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식사 시간들을 등을 제외하면 두 사건 조사에 걸린 시간은 10시간 20분가량인데 진술 조서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엔 부족한 시간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조사에 5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해명 위주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다만 검찰 쪽은
김 여사가 조사에 앞선 이달 중순께 70쪽 가량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이를 기반으로 충분한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70쪽짜리 조사 그 서면 답변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검찰은 김 여사에게 2021년 12월과 지난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김 여사 쪽은 2021년 12월 무렵에 10여 쪽 분량의 첫 번째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두 번째 질의서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사를 앞둔 이달 중순에 70쪽 분량의 두 번째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답변서를 바탕으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한 경위와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계좌를 맡긴 이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 여사는 포장지 안에 든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고소했다고 한다. 또 최 목사의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 국립묘지 안장 청탁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이번 조사에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기존 얘기하던 거 똑같은 얘기 반복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뭐 더 추가로 얘기한 건 없는 거네. 물론이죠. 여기 조선일보 보도 보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투자였다. 주가 조작 같은 건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그 디올백 수수 의혹도 최 목사에게 직접 청탁을 받은 바 없다 진술했다고 하고요. 디올백에 대해서는 바로 돌려주기 미안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냥 형식적인 조사였네? 뭐 추가적인 뭔가 하나도 지금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 알려졌으면 이건 그 서울중앙지검 조사팀에서 브리핑 해줬을 거 아니야. 뭐 공보 담당이든 누군가가 얘기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이 정도 공개해 주시죠. 이렇게 해서 기자들한테 백브리핑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한 거 보니까 이 각각의 취재를 다 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김건희 여사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겠죠. 김연아 평론가 표정을 보니까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동안 뭐 서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뭐 누가 뭘 물어도 답을 안 하시고 뭐 이러던 분이 갑자기 변호인을 내세워서 이상한 그렇지. 주장을 막 하기 시작하더니 그러더니 서면 답변서를 또 서면 답변서도 내고 내고 그다음에 안에다가. 지금 또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 조사에도 응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안 하다가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인이 있었다고 봐야겠지.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아직 너무 앞서 나가는 건가? 아니 근데 요 과정을 보면은 충분히 뭐 우리가 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추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동안의 과정을 쭉 정리를 해보면. 그럼 이게 수사 결론은 이미 거의 정해진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디올백, 명품백 의혹 이르면 이달 내 결론. 도이치는 시간 걸릴 듯. 이렇게 그러면은 사건을 두 개로 분리해가지고 검찰이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이제 뭐 두 개의 사건이니까 결론은 어쨌든 각각 내야겠죠. 조사는 한 번에 했지만. 네. 근데 이제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 최근 대통령실에 보관 중인 가방 실물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뒤 아직 제출받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방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 가방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방을 확보해서 일련 번호를 확인해서 최재형 목사가 선물한 것과 동일한지 사용했던 흔적이 있는지 등만 확인하면 이달 내 사건 처리에 큰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면 도이치 관련 의혹은 좀 셈법이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사법 처리 항방을 좌우할 쟁점 중 하나는 2달여 남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당시 이 전주 역할을 했던 손모 씨에 대해 내리는 판단인데 이 손 씨는 1심에서 주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이 그동안의 검찰 입장은 항소심 나오는 거 보고할게요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시간을 끄냐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손모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어떤 쟁점이 생겼냐면 항소심 재판부가 손 씨를 방조범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겼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짚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을 보고 나서 만약에 검찰이 1. 항소심 재판부 결론을 보고 나서 2. 검찰이 의지를 가지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김건희 여사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겠죠. 그렇죠. 제가 두 가지 조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그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람처럼,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징역 3년인가요?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해버리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 전례를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조선일보나 이런 데도 오는 9월 12일에 나올 2심 결과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쭉 이렇게 보도를 보다 보면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판단이 나오기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당초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본 뒤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여부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전주로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의 적극적인 가담 여부가 쟁점인 상황에서는 비슷한 의혹을 받는 관계자들의 법원 판단을 먼저 지켜보겠다는 것이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는 전주 역할을 한 다른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20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아진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니까 도이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늘 자기들이 얘기했잖아요. 항소심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판단할게요. 이렇게 했으면은 항소심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도 상관이 그렇죠.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뭐 두 번 조사하기가 애매해서 그랬나? 하여튼 그런데 미리 조사를 해버렸잖아요. 그 얘기는 불기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한겨레의 경우에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를 마친 만큼 항소심 선고와 무관하게 처분을 결정한 계획인 거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갈래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만약에 그러면은 불기소를 판단한다고 하면은 검찰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긴 하겠지만 항소심 결과가 한다 그러면은 동시에 두 개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거네.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 뭐 한 사건이 뭐 명품백이야.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작년 11월인가 10월인가 그때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안 지났어. 이렇게 핑계라도 될 텐데 도이치 사건은 도대체 몇 년을 묵힌 거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하잖아요. 더군다나 경향신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김 여사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고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만큼 추가 대면 조사는 없을 걸로 보인다. 그렇지. 네. 그러면 더 이상 조사할 것도 없잖아요. 그건 수사 결론만 내리면 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 어디서 내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보도 보니까 오늘 명품백은 이미 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제출할 것 같다고 하거든요. 조선일보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되는지 좀 지켜보고. 그것도 좀 희한해. 그렇잖아.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걸 물어봐야죠. 아니면 최소한 이 시리얼 번호가 왜 다릅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사자한테 묻지도 않고 최소한 오실 때 갖고 오라고 했었어야죠. 들고 오라고 해야지. 그래. 그런데 지금 논리는 뭐냐? 우리가 갑자기 조사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디올백은 그런 논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디올백은 예정이 없던 조사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데 오늘 지금 방금 이원석 총장님은 국민께 사과를 하고 있네요. 네, 대통령 사과하고 있어요? 대통령 부인 조사에서 원칙이 안 지켜졌다. 국민께 사과드린다. 일 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어디 발언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금 상황이 달라지는데 또 속보가 올 거죠 이제. 왜냐하면 형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내 의지와 상관없게 검찰 수사가 흘러갔다는 얘기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수순이 정해진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과정을 보셨으면은 이게 얼마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도 고스톱 짜고 치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게 원래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이 하고 싶었던 건 뭡니까?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를 해야 되니 김건희 여사님 좀 오십시오 라고 네. 부른 다음에 그렇죠.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으니 그걸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우리는 못하겠어요 이러고 있으면 답이 없으니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불러 총장이 부르라고 해서 앉혀놓으면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덤으로 하라고 요게 전략이었잖아요. 원래 대검이 생각하는. 그렇죠.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꼼수를 쓴 게 오히려 역으로 꼼수를 쓴 게 그렇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부를게요. 근데 이건 어차피 총장님이 수사지휘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부를 때 총장은 검찰청사로 불러야 된다. 중앙지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앙지검은 일단 총장은 수사지휘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제3의 장소를 확정하고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찰총장은 패싱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디올백과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그 다 가방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원래 하기 위해서 그동안 가방을 내놔 주십시오라고 한 건데 내지도 않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가방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김건희 여사가 말씀 듣고 가방 뭐 나중에 확보해보고 이거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죠. 가방을 나중에 확보해가지고 만약에 시리얼 코드가 안 맞았다. 김건희 여사 또 부릅니까? 지금 안 온다잖아요. 심야 조사까지 받았는데 왜 내가 합니까?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걔가 훔쳐갔다. 행정관이 훔쳐갔다가 지 거를 바꿔냈나 봐. 나는 몰라. 시리얼 코드가 안 맞는다? 누구의 음모? 서울의 소리의 음모다. 지들이 사지도 않는 시리얼 번호를 얘기를 했다. 바꿔쳤다. 바꿔쳤다. 애초부터 공작이었다. 그것도. 뭐 그렇죠. 뭐 그렇게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 총장 입장에서는 무슨 네. 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꼭 체포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어차피 글로 가는 과정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총장은 패싱되고 그것마저도 원래 총장이 구상했던 것보다도 한 단계 낮은 솜방망이로 지금 가는 구도가 확실하게 된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조사해서 조선일보 보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상적인 투자였다. 주가 조작 같은 건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물론 그동안 해온 얘기기도 하지만 어디에 대한 반론이 되냐면은 방조 아니냐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방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알았으면은 그나마 요거 어느 정도 돌아가는 판을 알았으면은 방조가 되는데 아예 몰랐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가 조작을 한 행위를 한 사람은 아니고 쩐주니까. 그렇죠. 그냥 통장만 맡긴 사람이니까. 그렇죠. 주가 조작이 설령 있다는 거를 알았다 하더라도 주가 조작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시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내 통장 가지고 쟤네들이 한 거니까. 그렇죠. 쩐주는 그래서 처벌을 못해라고 주장해왔던 건데 방조야라고 그치. 나온 거잖아요 지금 검찰이. 그치.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난 몰랐어요. 몰랐으면 방조가 성립을 안 하니까. 이 얘기를 지금 그대로 받아준 거 아닙니까 검찰은 중앙지검은. 그래서 뭐 이거는 봐주기로 간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조사 내용도 이렇게 철저하게 잘 숨기냐. 다른 사람들 조사하고 나면 다음날 그냥 줄줄줄줄 다 나오던데. 그러면은 그거 있잖아. 검찰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자료로 반박을 했다거나. 그렇잖아. 근데 엑셀 파일은 왜 나왔어요? 이종호 사무실에서. 최소한 이종호를 미리 알았다면서요. 알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검찰은 되물었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다거나 이런 게 나와줘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원석 총장은 아주 그러니까 이런 협의를 김건희 여사하고만 서울중앙지검이 했겠습니까? 용산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민정수석 씨라고 했겠지. 그렇죠. 이원석 총장은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패싱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민께 사과한다라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진상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부족하다면 거치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 이렇게 조건이 많아. 일단 감찰 지시한다는 얘기구만. 사정이 어떻게 된 거야? 감찰하다가 그냥 끝나갔다 임기. 안 그래요? 사표 제출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면
명품백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거잖아요. 도이치는 없다고 쳐. 그래. 거기까지 인정한다 쳐. 그러면 그거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도이치 사건은 반부패 2부에서 하는 거니까 반부패 2부가 중앙지검장하고 지들끼리 꽁짝을 해가지고 그냥 발표해. 그거는. 근데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하려고 그러면 야야야야 지휘권은 나한테 있어. 검사 동일체잖아.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건 내가 들여다보겠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근데 애초에 명품백 의혹은 그러니까 구실 원래 이원석 총장의 머릿속에도 그거는 구실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치. 이게 그러니까 유인책 처벌 조항이 없다고 그냥 그러니까 네, 그걸로 그쵸. 그냥 간 거야. 일종의 유인책으로 활용하려는 거였잖아요. 그렇지. 여사님 어차피 이거 조사 받으셔도 큰일 안 나니까 일단 맞아. 오시고 그다음에 오신 김에 도이치모터스 이렇게 그렇지. 그다음에 탁 이렇게 부담 없이 오시고 도이치모터스 요거까지는 정리하고 가십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저쪽은 거꾸로 전략을 짜가지고 그렇죠. 거꾸로 만들었다는 뒤집어서 거예요, 뒤통수를 그림을. 맞은 거예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라는 사람 임명할 때부터 우리가 알아봤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민정수석실 만들자마자 그냥 득달같이 인사를 내버렸잖아요.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 앞에 예외도 있고 성역도 있다는 걸 이번에 그냥 검찰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야당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한겨레 신문 사면 보여주십시오. 김 여사 면죄부형 황제 조사 특검 필요성 커졌다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야당에서 거의 비판이 주말에 그냥 거의 쏟아지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서 약속 대련에 막이 올랐다. 유명 배우도 야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역시나 김건희 여사 혼자만 유유히 비켜갔다. 방식도 날짜도 장소도 모두 김건희 여사 픽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도 문제 삼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 김 여사와 관련한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시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환 쇼를 연출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 조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등 점점 옥죄어오고 있는 국정농단 의혹 여론에 물타기를 하기 위한 방탄카드다. 이런 지적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보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는 검찰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문매를 놓고 있는데 김보여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묵은과제를 수행했으니 이제 김 여사의 뇌물수수와 주가조작 혐의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까지 사건을 뭉개려 할 것이다. 그러려면 최소한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하는 쇼라도 벌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검찰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검찰 총사로 공개 소환해 조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은 현직 대통령보다 더 안전과 보안이 필요한 특수계급인 것 같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불려가서 조사를 당한 건 아닌지 실소가 나온다라고 비판을 했답니다.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말을 아꼈고요. 총선 패배로 이어진 김건희 리스크가 또다시 전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양새다라고 한겨레 신문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처음에는 대통령실에서는 김 여사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그리고 김 여사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힐 것이다. 밤늦게 새벽까지 조사 받은 것만 알고 있다라고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는데 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걸 두고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니까 대통령실이 입장을 또 냈다 그래요.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 경우와 보안상의 문제 등을 두루 검토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공개 소환이 폐지된 데다 2019년 11월 당시 조국 전 장관이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일 법사위 청문회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했던 거 그대로 반복하는 건데요.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불출석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논리를 편한 논리만 갖다가 쓴다 보니까 검찰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으시면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께서. 그 경우상 문제가 있다잖아. 갑자기 여사님 쓰러지면 어떡해. 그러면 아니 근데 병원은 아니잖아.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경호처 부속 건물하고 병원 빅5 병원 거리로만 따지면은 중앙지검이 훨씬 가까운데 바로 야산 하나 넘으면은 서울 성모인데. 그러니까 서울 성모가 훨씬 가까운데. 여기서 얘기하는 안전과 뭐 보안이라는 게 뭔지, 안전과 경호의 문제라는 게 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검찰청사 내에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면은 야 저기 있지 이원석이. 그러니까 이 사실은 시점에 대해서도 아까 시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 시점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결국 이 시점을 선택해가지고 그렇지. 조사를 받았느냐? 키는 김건희 여사 쪽에서 쥐고 있었던 거지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근데 왜 이 시점을 선택할 것이냐? 네. 아까 말씀하신 야당의 비판 속에는 우리 탄핵 청문회 하는데 거기서 뭐 얘기되는 거가 부담스러워서 그랬나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사 시기 선정에도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는다. 여당의 새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당정 관계에 첨예한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김 여사 문제를 사전에 일부 해소하는 의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쓴 건 다소 이제 두루뭉실하게 쓴 거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만약 여당이 한동훈 체제로 바뀐 뒤 김 여사의 검찰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용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조사를 서둘렀다는 분석도 있다. 그 여당이 한동훈 체제가 되는 거하고 그게 더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청문회 안 나갈 건데 무슨 청문회야. 그렇죠. 어차피 안 나올 거고 핑계는 맨날 뭐 똑같이 되는데 그치. 왜 걱정입니까? 근데 한동훈이 될까 봐 겁나는 거야. 한동훈이 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로 논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근데 이게 한동훈 대표가 탄생하고 나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김건희 여사가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사고 방식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탄생하면 검찰이 용산을 버리고 한동훈 밑에 한동훈한테 가서 줄을 선다? 이런 스토리. 그래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만이 생각하는 어떠한 방식이 또 있을 것이다. 검찰의 세계는 참 미묘하다. 볼 때마다 흥미롭다. 네. 오늘 뭐 라디오 방송에서 청개구리 얘기를 방송을 시작을 하더니 검찰이 하여튼 청개구리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청개구리도 가끔 가다간 거꾸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또 겁이 나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 검찰이 한동훈 편이 돼서 용산을 공격한다. 네, 이런 마인드.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겁이 나겠지. 그렇게 안 했으면 왜 겁이 나겠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자기가 검찰총장일 때 했던 것처럼 하면은 뭔 겁을 나게 내겠어. 그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내버려뒀으면 되잖아. 안 그랬잖아 지금까지. 본인이 검찰총장 했을 때도 이랬나 보죠. 누구 특정인 죽이기에만 매달렸겠지. 다른 수사는 눈 감아주고. 정무적 개입을 하시고 정치권의 향방에 따라서. 그렇지. 탈원전 수사도 결과는 어느 쪽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은 정치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총선에서 어느 당이 일당이 될 거야 뭐 이런 걸 기대하기도 하고 뭐 나한테 그랬나 유리하고. 보죠. 그랬나 보죠 뭐. 그래 그 습성인가 보다. 얼마나 드네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다 바꿔버리고 싶네요. 네. 뭘 바꿔? 누굴 바꿔? 인터넷을 바꿔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래? 아니 뭐 알아서 자기가 다 얘기하는데 나 하나만 더 소개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광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바꿔야 되니까요. 40초만 딱 기다려 주십시오.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소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어.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3초 만에 검색하고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TV 가입할 때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할 때 최대 30만 원, 총 77만 원까지 최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가입을 원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그리고 또 360일 연중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김민하 평론가는 다 알아서 다 해주니까 거의 자동인데 이렇게 자동 반응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검찰도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용산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아, 그렇지. 용산이 하면 검찰이 알아서 반응을 딱 해주는 거지. 너무 좋다. 권력이 확실히 좋긴 좋다 보니까. 근데 왜 제가 이거 하나 더 소개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려고 했느냐 말씀을 드렸냐면요. 한겨레 신문 3면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오른쪽 아래 권익위 전원위 71개 안건 가운데 김건희 자료만 하루 전 배포. 이건데요. 좀 시기가 늦긴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 열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가방 수수 사건 이 문제에 대해 고발 받은 거에 대해서 조사 종료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 당시에 그 전날 바로 하루 전날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조사 자료가 포함된 안건을 권익위원들에게 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익위는 통상 내부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 4일 전에 안건을 배부하는데 김 여사 사건에 관해서만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취재를 한 걸 보면 권익위는 지난달 9일 권익위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대면으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안건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일일이 대면으로 찾아가서 줘야 되나? 하여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이 하루 전날이 돼서야 A4 70여 쪽에 달하는 조사 자료, 계획서 등이 포함된 안건을 권익위원들에게 배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달 10일 전원위에서 논의한 이런 안건 가운데 안건을 하루 전에 배부한 사례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통상 전원위 개최 5일 전에 안건을 우편등으로 발송해 4일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거하고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통지서와 의안 등을 전원위 개최 4일 전까지 각 위원 및 참여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익위 회의 운영 규칙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한 의안 및 긴급을 요하는 등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의안의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권익위는 기밀 유지, 사회적 관심 사안 등을 이유로 둔 것으로 전해졌는데 기밀 유지 때문이겠죠. 미리 받아보고 난 다음에 언론에다 흘릴까 봐 겁이 났었던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한겨레는 하지만 권익위원들이 별도로 비밀 유지 서약을 하는 데다 조사 자료도 권익위 차원에서 확인된 새로운 사실관계가 없어 법리 해석 위주여서 김 여사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가 의도적으로 충분한 자료 검토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부 권익위원들도 자료를 살펴볼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조승래 의원은 애초부터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순방 직전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위원들에게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것 아닌가? 국회 청문회를 통해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한 과정부터 결론을 내게 된 경위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권익위원도 하니까 찔끔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지금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런 처지가 되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엊그제 검찰 조사에 대해서 신문들은 어떻게 보도하는지 사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한겨레하고 경향신문 사설은 이제 너무 많이 소개해드려서 저희가 일단 사설 내용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사설 제목만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겨레신문 사설은 법 앞에 성역 없다더니 김건희 비공개 출장 조사 한 검찰 이거고요. 경향신문 사설은 김 여사 주말 비공개 조사 이것이 특혜 성역 없는 수사인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 사설부터 사설하고 동아일보 사설만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일보 사설 제목 사설 보여주십시오. 총장 패싱하고 김 여사 출장 조사 서울지검 이상한 행보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뭐라고 한 겁니까?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 헌정사상 처음 어쨌든 조사를 한 거는 뒤늦게나마 했으니까 다행인데 서면 조사 이후에 비공개 출장 조사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수사 신뢰에 영향을 줄 중대한 문제다. 이런 와중에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나오는 것은 우려스럽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단 소환이 늦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첫 고발이 이루어진 2020년 4월 이후 4년여간 이 전주인 김 여사 서면 조사 딱 한 번 받은 게 전부고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 6명은 이미 지난해 2월 유죄 판결을 받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명품백 수수 사건 역시 검찰에 고발된 지 7개월이 됐는데 줄곧 대통령 기록물이라면서 실물이 어디 있는지 밝히지 않더니 최근에는 행정관이 바로 돌려주라는 등 지시를 깜빡 잊었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며 의혹만 키우는 중이다. 그런데 줄곧 성역은 없다고 밝혀온 이원석 총장은 김 여사 조사가 끝날 무렵에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조사 사실을 사후 통보받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박탈당했던 수사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아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댔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제3의 장소 비공개 소환에 반대한다라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게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더구나 이 대목부터가 중요한데 네. 명품백 사건은 이원석 총장이 수사팀 구성까지 직접 지시했고 수사지휘권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사후 보고를 했다면 검찰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항명사태가 아닐 수 없다. 총장 패싱 인사를 통해 교체된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이 패싱 조사까지 했다면 수사 공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검찰 출신 현직 대통령 부인을 상대로 검찰이 제대로 된 조사를 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사전 서면 조사로 검찰의 카드를 보여줘 김 여사 측이 조사에 대비할 기회를 줬고 방문 조사라는 배려까지 했다. 보통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검찰의 이상한 행보는 결국 봐주기 수순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면피성 결론에 그치면 특검 요구가 더 강하게 분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먼저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면 조사 전에 한 거는. 그러니까요. 지금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오히려 훼손한 게 돼버렸잖아요. 수사팀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우연히 얘기했더니 여사님이 조사하시겠다고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참 미리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고 뒤늦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서면 조사 받았다고 하는 것도 검찰에서 미리 조사서 질문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까? 저렇게 된 겁니까? 조사할 내용들 미리 다 패를 까가지고 다 보여줬다는 거 아니야? 결국 그런 지적이죠. 한국일보는. 그거 이전에는 서면 조사할 때 되게 무성의하게 한 10여 쪽인가요? 그 답변서 굉장히 무성의하게 내고 실제 핵심 내용은 다 비껴가는 서면 조사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답변서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70여 쪽짜리로 아주 성실하게 답변서를 써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 그대로 읽는 수준으로 발음이 맞나요? 네. 읽는 수준으로 답변했다는 이렇게 보면서 답변했겠네. 그렇죠. 김건희 씨는 그때 이렇게 한 것이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서면 조사 갖다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네. 조사가 아니고 독해죠, 독해. 네. 자, 동아일보 사설도 보여드릴게요. 사설 제목 51개월 만에 제3의 곳에서 이 총장도 모른 채 조사했다는데 이게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사설 제목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나 다름이 없네요. 사설 제목 되게 잘 뽑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이번 대면 조사는 2020년 4월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일반인이었으면 소환 조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늑장 조사도 유감이지만 김 여사를 조사한 방식이 적절했는지도 의문이다. 검찰의 소환 조사는 청사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수사팀은 경우와 안전상의 이유를 대며 제3의 장소를 선택했다. 특혜도 성역도 없는 수사 맞느냐? 검찰이 주요 인사를 수사하면서 총장 승인을 건너뛴 것도 초유의 일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 측이 처음에 도이치 의혹이 한해 조사를 받겠다고 해서 수사 지휘권이 없는 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소환은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는 총장을 패싱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 들린다. 이 미리 사전에 제3의 장소에서 안 돼 여러 차례 얘기했다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근데 이거 패싱했다고 하는 거죠. 이 사건과 무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방지하는 것 자체도 문제다. 김 여사 수사팀이 올 5월 이 총장을 건너뛰고 단행된 인사에서
새로 구성된 터라 의구심을 키운다. 이 총장은 주변에 중앙지검 해명이 졸렬하다. 저렇게 사건이 종결된다고 국민이 믿겠나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극비리에 진행된 김 여사 대면 조사에 대해 일각에선 안으로는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 밖으로는 김 여사의 특검법 발의를 앞두고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수사팀이 김 여사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연차는 이게 표현이 재밌는데요. 도둑 조사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고 동아일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뜬 사람이 있는데요. 중앙일보 최현철 논설위원이 쓴 칼럼입니다. 칼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목이요. 탁친이 억과 닮은 거짓말의 향연.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 그쵸? 네. 옛날에 뭐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 그때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물고문 하다 결국 숨지게 해놓고 지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내무부 장관 정호영은 사람이 사람을 때릴 수 있겠나라는 말로 국민들이 염장을 지르기도 했다 이런 내용도 여기 안에 등장하는데요. 뭐 살면서 진실만 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칼럼이. 꼭 악의적인 거짓말만 있는 것도 아니다. 탈무드에는 거짓말해도 되는 경우 두 가지가 나온다. 고민 끝에 물건을 산 사람이 어떠냐고 물을 때, 내가 이거 아이패드 샀는데 아이패드 샀는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때 거짓말해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좋다고 말해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예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다. 뭐 근데 뭐 별론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거짓말은 대부분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가 심각할 경우에는 여간 정교한 거짓말이 아니고서는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금세 허점이 보이고 이를 막으려 다른 거짓말로 덧대야 하고 그러다가 터지고 만다. 때론 너무 뻔한 사실을 부인하려다가 오히려 분노를 산다라는 건데 예. 그게 방금 말씀하신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에 대한 첫 브리핑에서 나온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권의 몰락이 부채질이 됐던 거다라는 건데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서 탁억류의 거짓말이 잔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수사 외압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붙던 시점에 이종섭 전 장관을 차관급 보직인 호주 대사에 임명하면서 방위산업 협력에 꼭 필요해서라고 둘러댔고, 네. 그다음에 VIP에게 얘기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 사표를 내지 못하게 했다고 떠벌린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VIP는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또 임 전 사단장은 청문회에서 공수처에 압수된 핸드폰 비밀번호를 묻자 알려줄 의향은 있는데 비밀번호를 잊었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쯤 되면 놀리는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 논란도 마찬가지다. 김 여사 측은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김 여사가 곧바로 지시를 했지만 담당 직원이 깜빡했다고 주장을 했다. 뇌물성 명품을 반환하라는 지시를 깜빡할 실무자가 어디 있겠는가. 설령 그랬다고 해도 이미 지난해 난리가 났는데 그걸 왜 이제야 밝혔는가. 그런 실수를 한 직원을 아직도 끌어안고 있는 이유는 뭘까? 대통령 기록물이라 반환 의무가 없어서 더 이상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한 권익위 입장은 뭐가 될까? 8개월 만에 내놓은 해명인데 순식간에 더 심각한 의혹만 양산을 했다. 이 소설가 성석재는 기억력이 나쁜 사람은 초보적인 거짓말쟁이도 될 수 없다라고 썼는데 그런 사람들의 거짓말은 금방 탄로나서 효과가 없지만 왜냐하면 더 커진 의혹을 덮으려고 다른 거짓말을 하다가 스스로 수렁에 빠지고 말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네. 수습하는 과정에서 M1 사람 힘들게 하고 자신의 명을 재촉하는 게 그게 이제 이런 사례다. 괜스레 책상을 탁 쳤던 5공화국 정권이 그랬는데 요즘 풍부한 노력을 생산하는 정치인들도 신뢰라는 자산을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 결국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는 검찰청이 아닌 정부 보안청사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출두 불가를 고집해온 김 여사 측과 줄다리기 끝에 대면 조사라는 형식만 간신히 지킨 출장 조사다. 어렵게 타협해 만든 자리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대해 어떤 해명이 나왔는지 궁금하다. 제발 탁친이 억했다는 수준은 넘었으면 좋겠다. 네, 좋겠다. 여기에 지금 칼럼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조선일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음주운전 선임행정관 대통령실 직무서 폐재. 이 기사였는데요. 아마 관련 기사는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 씨, 뭐 굳이 계속 가려주냐? 이름 다 공개됐는데 강기훈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JTBC가 뭐라고 보도했느냐? 네, 체리 따봉의 그 사람. 당사자 네. 강기훈. 그때 권성동 의원이 체리 따봉 문자에 대해 답을 하는데 강기훈과 같이 들어간다라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얘기를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종의 권력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지난달 7일이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현장 음주 수치 측정 결과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불복해서 체열을 통한 음주 수치 측정을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 수준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사를 거쳐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강 씨는 음주 단속 적발 직후 대통령실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40일 동안 그냥 그 근무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네.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 보도가 바로 나왔거든요. 이게 경찰 그치. 단계에선 보도가 안 나왔어요.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그렇게 잘 철두철미하게 보안을 지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이 40일째 다니고 있느냐가 기사가 쭉 나온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여기 소개드렸던 건데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20일에 언론 공지를 통해서 해당 선임 행정관은 어제 그러니까 19일자로 대기 발령에 직무 배제됐다. 곧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는 거죠. 그것도 되게 웃겨. 직무 배제가 뭐냐?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실은 강 씨에 대해서 감찰 조사를 거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종훈 대령은 직무 배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창고 같은 데다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벽면 수행시키고 있다고 하던데 강기훈도 그렇게 하나? 직무 배제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는 것조차 됩니까 그게?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 뜨악해가지고 뭘 그렇게 해? 음주운전에서 지금 면허 취소 수준까지 나온 사람이면은 대통령실 특히 청와대나 대통령실이면 청렴성이 더 요구되잖아요. 그렇죠. 또 윤리적인 어떤 그 요구받는 수준도 굉장히 높고 그럼 바로 자기가 사표 내고 나와야지. 그런데 이 기사에 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 씨의 비위는 내부 규정상 해임, 파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주운전해도 되는구만.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강 씨가 해임, 파면을 제외한 징계를 받고 계속 대통령실에 근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조선일보가 조 기사를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오른쪽에 이렇게 쭉 깔아가지고 보도해서 사실 눈에 잘 안 띄어요. 근데 그렇게 한 거는 나름 이유가 있겠죠. 조선일보 사설에서 아주 그냥 아작하고 씹어버렸어요. 조선일보 사설 제목 보여주십시오. 음주운전 대통령실 행정관 감싸는 이유 뭔가? 대통령실 행정관 한 명 가지고 이렇게 사설을 쓰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사설에서 결국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음주 단속에 걸리고 난 다음에도 2차례 거부를 했다면서요. 그런 거죠. 그리고 15분이 지난 뒤에야 음주 측정에 응했다고 합니다. 역대 청와대에서 이 정도 사안이면 즉각 업무 배제한 뒤에 부처 출신이면 원래 부처로 복귀시키고 민간 출신이면 사표를 내도록 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얘기 또 해요. 2019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당일 면직 처리를 했다. 그런데 강 행정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야 직무배제라는 미지근한 조치를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를 하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봐준다. 이 양반은. 그럼 뭐 투아웃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투아웃이니까 투아웃 될 때까지 냅둬야 된다는 얘기인가 보네? 그런가?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주운전 엄벌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때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면서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 공약까지 내걸었다. 물의를 일으킨 강 행정관은 윤 대통령이 여당 측근위원에게 보낸 이른바 체리따봉 문자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대통령이 신뢰하는 실세 행정관이기 때문에 감싸기식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무성하다. 무성하다 아주. 강 행정관은 얼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전에서 한동훈 후보를 비난한 원희룡 후보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누구 편인지가 확실하죠 지금? 누구 편인지가 아주 확실한 겁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데 공직기강에 몸을 비워야 될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라더라도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될 거 아니냐. 그럼에도 유야무야 처리하려고 하면 누가 공정과 상식에 따른 조치라고 수긍할 수 있겠나. 조선일보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미 도덕성에 대한 또 기준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국정농단 사건에 그때 유죄 판결 받았던 정호성 시민사회수석실에 제2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아, 박 대통령한테 대한 검찰 수사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으니까 특검팀에 아 진짜 충성심이 대단한 친구구만. 나한테 대해서도 충성심을 한번 발휘해 보게 이렇게 된 건가? 이 강행정관이 좋아요 누른 데가 한동훈 후보의 좋은 글이었으면은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당장 잘라버렸죠. XX. 바로 잘리지 않았을까요? 이게 저는 아주 초현실적으로 느껴져서 지금 무성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무성하다. 네. 온갖 얘기가 다 나온다. 지금 이거 가지고 온갖 얘기가 다 나와요. 아 야당의 뭐 조그마한 흠에 대해서 막 톱파보면서 막 죽이려고 덤비는 조선일보가 지금 청와대 행정관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설로 썼잖아. 뭐가 얼마나 말이 안 된다고 보면 그렇게 근데 하겠어. 조선일보가 뭐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다. 저한테 뭐 물린 게 있나? 무슨 사연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뭐요? 뭔 사연? 그러니까 뭔지는 제가 모르지만 나씨 잘라버리면 씨 확 가서 근데- 불어버린다. 아 한동훈도 그랬잖아. 너 다 공개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냥 JTBC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행정관을 뭐 아들처럼 아낀다 이런 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태도에 대해서 용산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은 검찰은 한동훈에 줄 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곧 현실화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강 행정관은 지금 검찰 단계로 이미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하듯이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절차를 한동훈 체제가 오기 전에 다 끝내버려. 이건 안 될 거고. 근데 검찰 수사 뭐 질질질질 끌면서 뭐 기소하고 난 다음 기소했다는 것도 공개를 하려나 모르겠다. 그런 다음에 재판까지 간다고 치자. 그러면 검찰도 뭐 그 정도 양심은 있겠지 설마. 근데 이제 아니다. 그거 하겠다. 면허 취소 수준이면 그냥 그걸로 끝내지 않을까? 근데 용산의 세계에서는 용산의 시각, 용산의 뇌피셜, 용산의 세계에서는 지금 이런 걸 퍼즐을 맞춰보면 이 사람이 대통령실 소속이라는 방패, 갑옷이 없이 한동훈 체제, 한동훈 시대의 검찰로 넘어가면 뭘 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 네. 그런 의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너 씨 음주운전했지만 대통령실 거 털어봐. 너 나 뭐 있어? 별건 수사할 수도 있겠지. 늘 거기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별건이니까. 벼르고 얼러서 음. 봐봐 너 벌써 음주운전 했다고 바로 직권면제 됐잖아. 이렇게 하는 거지. 용산에서 지켜주지 않아. 이렇게. 아이, 사람이 살다 보면 한번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좀 다른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봐. 그럼 우리가 좀 잘 할게 이러는 거지 뭐. 이런 상상을 용산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이 조선일보한테 욕 먹어가면서 이 양반은 안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달- 추측. 그러니까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내보내려고 했던 것처럼 꿀빨게 해주는 거지. 그러한 추측을 하게 된다. 어. 네.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경향신문 오면 보여주십시오. 의혹 더 키운 탄핵 청문회, 김 여사 견은 2차의 극한 충돌 예고. 이게 제목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2차 청문회 26일이거든요. 26일이면 이제 나흘 남은 거잖아요. 2차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1차 청문회는 뭐 여야 충돌성에 마무리됐다는 거는 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24일과 25일, 그러니까 수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거죠. 등 주요 인사청문회와 오는 25일 쟁점 법안을 다루게 될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 한 주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경향신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정만 얘기를 하면 일단 야권은 26일 열릴 2차 탄핵 소추 청문회에서 다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 결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전하고 있는데요.
2차 청문회는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관한 것이라 김건희 특검에 대한 명분 쌓기의 의미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 맞물려 여야 대치가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최상면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근데 한 주간 일정만 말씀드리면 이진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제가 일정을 말씀드렸죠. 이때도 뭐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이 되고요. 20일 이거보다 더 빠른 거죠. 오늘이죠.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한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오늘 그리고 24, 25일에는 노경필, 박영재,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요. 2차 탄핵소추 청문회까지 닷새 동안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벌어진 일정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5일 본회의를 열자고 요청해둔 상태인데요. 이번 본회의에서는 여당이 반대해온 방송사법, 이거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주도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민생회복지원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처리가 예상돼서 극렬한 대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방송사법 올라가고 그렇게 됐을 때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게 되면은 본회의가 일주일 걸린다 그러네요. 이게 다 쪼개기로 또 개별 법안이기 때문에 또 네. 그러니까 한 개 법안을 올리고 난 다음에 필리버스터 들어가고 필리버스터 종료하고 법안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또 한 개 법안을 올려야 되는데 필리버스터는 만 하루는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경향신문 오면 같이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관련 기사가 또 있어요.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제 수목 예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진숙 후보자가 저런 일을 했다고 하네요. MBC 본부장 등 주요 보직 당시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 수천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MBC 법인카드 운영 내규엔 윤리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을 금하며 부정사용 정도에 따라 사용 제한 또는 사용자를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돈을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뭐 특급 호텔에서 돈 5천만 원도 넘게 썼다면서? 왜 웃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뭘 한 건지. 이 MBC 2010년에서 2012년까지 MBC 기획조정실 정책협력부장, 홍보국장, 기획홍보본부장 등으로 재직을 하면서 예. 시대골프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에서 총액 528만 원가량을 결제했다. 시대골프장에서 총 3회 231만 원, 유흥주점에서 3회 86만 원, 단란주점에서 3회 160만 원, 노래방에서 3회 50만 원을 썼는데 이 후보자가 2014년에 보도본부장이 된 이후에는 시대골프장에서 총 9번에 걸쳐서 1,007만 원, 유흥주점에서 1회 13만 원 결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법적으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등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식당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모두 회사 업무 용도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공익근무원 출신인 제가 보기에는 아주 황당한 얘기다. 네. 왜요? 그린카드는 원래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런데 그리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등록해놓고 식당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거꾸로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거꾸로 이렇게 자기가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을 등록해놓고 식당을 한다. 네, 그거는 제가 잘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맞아. 그린카드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네, 알았습니다. 일단 얘기하십시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특급 호텔, 1급 호텔, 2급 호텔 결제 총액이 5,920만 원으로 216회에 달했고 그중 특급 호텔에서 약 5천만 원을 152회에 걸쳐서 결제를 했다. 대전 MBC 사장 당시 휴일에 시대골프장에서 결제한 내역은 총 30회 1,530만 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휴일 활동비, 업무 추진비 총액 3,400만 원 중 45%가량이 시대골프장에서 지출이 됐다. 또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 여러 차례 사용한 것도 논란이 됐는데 MBC 보도본부장 시절에 이진숙 후보자의 자택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반경 5km 이내 가맹점에서 총 1,802만 원을 55번, 대전 MBC 사장으로 부임한 2015년 3월 이후에는 총 1,670만 원을 87번에 걸쳐서 썼다. 근데 이진숙 후보자는 자택에서 반경 5km는 강남, 서초, 송파구 일대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강남의 주요 도심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법인카드를 MBC 임원 처우 기준에 따라 배정된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
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그리고 또 MBC 이사장의 이름이 뭐였었지? 잠깐만요.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업무 카드비 뭐 이거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해임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남영진 이사장은 연말에 직원들한테 회식하라고 연말이니까 그래서 중국집 그거요? 중국집에서 결제하게 했더니 그걸 조선일보가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가가지고 회식한 비용을 짜장면 그릇으로 또 나눴대 보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는 계산할 때 탕수육도 짜장면 가격으로 나눠서 짜장면 몇 그릇 먹었는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절대 무슨 뭐 라조기, 깐풍기 이런 거 안 절대 됩니다. 시키면 안 되는 거지. 네, 절대 안 무조건 된다. 짜장면 먹어야 네. 되는 거지. 팔보채? 삼선 짜장면도 안 돼. 네. 팔보채 큰일 난다.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모욕주기를 하면서 사람을 쫓아내더만 근데- 이진석 후보자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어쨌든 그것도 뭐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자기네 편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 사퇴시켜야죠. 그러면 그걸 그렇지. 주장을 하려면 그렇지. 난자완스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고 싶으면은 이 사람은 사퇴시켜야죠. 지금 난자한스가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호텔에서 특급 호텔에서 난자- 이게 돈을 얼마나 쓴 거야? 난자완스- 근데 특급 호텔은 왜 갔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거기 가서 뭘 한 거야? 커피를 도대체 마- 특급 커피를 마셨다고 치면은 5천만 원을 쓰려면은 커피가 한 잔에 뭐 얼마인데 그래. 만 원씩 이거 줘도 5천 잔을 마셨습니까? 만 커피 원씩만 줘도? 5,000잔 값에 특급 호텔에 가가지고 돈을 쓴 사람이라고요. 난자완스 태어나서 한 번밖에 안 먹어봤다 나는. 진짜? 네. 난 그래도 좀 먹었어. 비싸서 못 사 먹지 않습니까? 아니 탕수육 값이에요. 난자한스도. 그래요? 난자한스가 조금 더 비싸겠다. 메뉴에 비싼 가격에 적혀 근데 있는데. 난자한스는 아무데나 시키면 안 돼. 아 그래요? 네. 그 먹었는데 동그랑땡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동그랑땡이랑 비슷해요. 자 우리 김민하 평론가 난자한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인사청문회 한번 지켜보죠. 또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러게요. 또 우리 시간이 없어서. 스픽스 정계한 대표님한테 혼나요 또 이러다 오늘도 혼나요. 대표 눈치 보기 그만합시다. 이제 우리도 우리 검찰도 그러잖아. 예? 총장 눈치 안 보고 구독자 눈치만 보고 삽시다. 우리. 스픽스 정계한 대표님이 스픽스잖아요 지금. 스픽스에서 방송하는데 스픽스 정계한 대표님 뜻에 따라야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 여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모두가 패배자 된 여당 전대. 동아일보 오면도요. 자 여당 전대회 투표율 하락에 신윤 조직표 없어라고 주장하는 쪽과 한동훈의 실망한 사람들의 그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양쪽의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투표율이 낮다는 것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19일부터 20일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율이 40.47%로 집계가 됐는데 네. 김기현 대표 체제가 탄생했을 당시의 전당대회랑 비교를 해보면 7%포인트 정도가 낮다라는 거고 21일 ARS 투표까지 합산한 3일차 투표율도 45.98%.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대표될 때 53.13%보다 낮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낮은 투표율이 어떤 영향인 거냐,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얘기를 한다는 건데 네. 기사를 종합을 해보면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다들 인정하는 거는 너무 네거티브로 싸워가지고 이게 투표율이 떨어진 게 분명히 있다. 요거를 다들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에 대해서는 서로 후보 간의 주장이 엇갈린다. 그렇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등은 이게 결국 한동훈한테는 불리한 거다. 왜냐면은 아니 그 한동훈 쪽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우리 투표율 많이 한 60% 이상까지 끌어올립시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 대선은 그냥 여기서 확정 지어버립시다. 1차 투표에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은 조직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그치. 투표를 하는 거고 투표율이 낮으면은 조직표가 많이 투표를 하는 거니까 네. 한동훈은 아무래도 미조직표들이 많을 테니까 한동훈 후보한테는 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한 거 아니냐. 근데 투표율이 낮으니까 한동훈은 지금 불리하고 결선 투표 가겠네. 나경원, 원희룡 쪽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한동훈 후보 쪽은
이게 왜 났냐? 이번에 오더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조직표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낮은 것이다. 지난번에가 이례적으로 높은 거였고 그때는 조직표가 풀가동돼가지고 높았던 거 아니냐? 이번에는 조직표가 안 나오는 거여서 여전히 대세는 우리다. 1차 투표에서 끝낸다. 이게 이제 한동훈 쪽 입장이라는 거죠. 글쎄요. 내일 투표 결과 나온 거 보면 알겠죠. 만약에 과반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2, 3, 4위 후보가 뭉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나경원 후보 요즘 이렇게 빡 돌았잖아 지금. 한동훈 후보 특히 그 공소 취소 얘기한 다음에 사과한다고 했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네 7번이나 네 그러니까 했잖아요. 사과한다고 했으면 내가 이 말은 실언이었습니다. 사과합니다. 사과한다고 했으면 사과 모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토론회 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네가 개인적으로 네 거 공소 취소 부탁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네라고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나경원 안 되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오늘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윤한홍 의원 등 패스트트랙 재판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10여 명과 만찬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좀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 동아일보 정영강 칼럼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여주실래요? 한동훈은 주인공이 될까? 도구가 될까? 이게 칼럼 제목이에요. 한동훈 도구론이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왔던 거 아니에요. 결국은. 진짜 한동훈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한동훈을 통해서 뭔가 좀 변화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지지세가 몰렸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도 여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추세의 변화가 없으면 51세 한동훈이 쟁쟁한 선배 정치인 제치고 정당 생활 7개월 만에 집권 여당의 선출직 대표에 오르는 장면을 볼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정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 초보 정치인임에도 1대3의 불리한 구도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더라. 속도감 있는 언변이 존재감을 보여주더라. 뭐 이런 평가를 하더라. 그런데 반면 국가 지도자감인가 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다.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는 듯한 톤앤 매너는 그렇다 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할 만한 보수의 비전이 뭔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는 한동훈 도구론이 먹히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성 정치인보다는 젊고 새로운 인물로 당 체질을 바꿔보자. 이런 기대가 있는 거고 아직 자질과 덕목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한동훈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주자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여서 그래서 어대한이라는 게 어차피 한동훈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동훈 이 표현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네, 이라는 얘기가 앞으로 나온다. 우리 바꿔서 부르자고. 어쩔 수 없이 한동훈. 네, 어쩔 수 없이 한동훈. 뭐 어떡하냐 이런 거죠. 음. 근데 이러면 전대 이유가 궁금해진다라는 건데요. 전대가 이렇게 끝난다고 해서 한동훈이 다 한동훈의 시대가 되는 것이냐. 오히려 당권을 진다면 정치력을 적나라하게 검증받는 혹독한 시기를 맞을 수가 있다. 여전히 이 당을 쥐고 가려는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관건인 건데 현재 권력은 아직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면 극심한 내용에 휘말리면서 대통령 탈당, 분당, 탄핵 시나리오가 나오고 이건 윤석열의 영역과 한동훈의 영역이 적당한 선에서 봉합이 될 수도 있겠으나 권력의 세계에서는 합리적 타산이나 이성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의 격정적 온난 전선과 한동훈의 차가운 한랭 전선이 부딪히면서 언제 어디서 폭우가 쏟아질지 모른다. 특히 한동훈 후보가 여사 문자 공개 국면에서 국정농단, 당무 개입 등의 용어까지 쓰면서 저항한 것은 윤한 갈등의 본질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거는 치명적 이슈인데 김 여사 문제는 한동훈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권력 유지에만 급급하면서 한쪽은 권력 유지에만 급급하고 다른 한쪽은 미래 권력만 꿈꾸면서 권력 투쟁을 벌이면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데 용산은 별로 바뀔 기미가 없으니까 당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보수 재건의 도구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원톱 주인공의 삶을 살아온 한동훈은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뭐 썼습니다. 한동훈은 주인공이 될까 도구가 될까? 주인공이 되기는 글렀다고 이미 보는 것 같은데. 주인공이 되면은 망한다. 그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은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이 부딪혀갖고 장마가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여서 도구가 돼주고 싶다 하는 건데 토론에서 하는 걸 보니까 도구가 될 마음은 없어 보이는 거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주인공이 되면 파국이다. 그렇죠. 끝난다. 근데 도구가 돼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동아일보에서 코치하고 있다.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많이 남아서 봐주시고 계세요.
정계환 대표, 크림빵님, 정계환 대표님, 스콕스 10시까지 꽉꽉 채워서 방송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아,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55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계시기에 오늘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좀 꾹꾹 한번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